다음 순서는 아시아권의 시선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요시카와 나기 번역가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시카와 나기 번역가님은 한국과 일본의 문학, 특히 시 문학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번역해 오신 일본 기반 연구자이자 문학 번역가이십니다. 현재도 양국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며 활발한 문학 번역과 학술 연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 하나운의 평전 연구와 집필에 몰두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일본 속의 한국 문학이라는 제목으로 일본 현지에서 쌓아온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한국 문학이 어떻게 읽혀왔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번역가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서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한일 국교가 회복된 1965년 이후 일본 독자들에게 한국 문학은 어떻게 인식되어 왔을까요? 특히 최근에는 일본어로 번역 출판되는 작품의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일본에서 한국 문학의 이미지는 눈에 띄게 변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 국내 상판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변화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일본에서 한국 문학이 어떻게 이렇게 왔는지를 간단히 생각하고, 그리고 최근의 동향에 대해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980년대까지 상반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경험했다는 것보다 그 조사해서 책으로 알게 된 것이 많습니다. 근데 젊은 세대에게는 더 낯선 시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1965년에는 한국의 한 책이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윤복이의 이르기라는 책인데요. 저자는 대구에 거주하던 이윤복이라는 10살 소년이었습니다. 한국이 아직 가난했던 시절 껌을 팔으며 생계를 이어가던 아이가 쓴 일기입니다. 어린 소년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그 소년의 개인적인 심정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어서 뛰어난 아동 문학으로 평가됩니다. 어? 1970년대 일본에서는 한국 시인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지하 시인입니다. 박정희 군사 정권 아래서 독재를 날카롭게 분재하는 작품을 발표한 그는 행동하는 사상가이자 영국의 희곡 같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1970년에는 그 당시 정권을 비판한 오적이라는 제목의 긴 시를 발표해서 체포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일본에서도 같은 해 주간지에 게재되었고, 그 다음 해는 일본어판 시집이 출판되었습니다. 굉장히 발이 된 거죠. 작업을 한 거죠. 1974년 김지하가 사형 판결을 받자 일본에서도 구명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서민이 모였고 유명 인사들이 공원에서 단식 투쟁을 벌이는 등 언론에서도 크게 다뤄졌습니다. 이후 그의 일본어판 시집과 작품집이 잇따라 출판되었습니다. 이웃나라의 상황에 충격을 받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일본인에게 김지하는 이름을 아는 거의 유일한 한국 시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김지하가 과연 시인으로서 충분히 평가를 받았는지는 의심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구애 시의 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문학적으로 평가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 이바라기 노리코 선생은 훗날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시인인데 시가 원래 좀 어려워서 한국인들에게조차 충분히 이해되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공감되었다면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우국의 열정 때문이었을 것이다. 지금은 뭐 시대에 맞서 하나의 역할을 했다는 그런 그거 이상의 평가하기가 어렵다. 근데 일본 사람들의 관심도 그 정도에 그쳤다.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바라기 노리코 선생은 아노식 선생님이라고 그 제일 한국인 문학자가 계셨는데 그분한테서 일본 시인들은 금연 운동을 하기 하는 것보다 먼저 김지하의 작품을 제대로 이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바라기 선생님이 한국어 교실에 다니기 시작한 것은 신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늦게 시작하신 거죠. 김지 학명 운동 때문에 그것만이 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만 이를 통해 한국 시를 진지하게 마주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70년대, 80년대 한국 문학은 빈곤, 격차 사회, 노동 문제, 농촌의 피폐, 지식인의 무력함, 민주화 운동, 극화 번역, 관주 사건, 남북 분단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뭐 무겁고 어렵고 뭔가 그런 주제가 많았습니다. 80년대 후반에는 젠더 문제, 페미니즘도 부상하였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김지하는 조화의 문학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후에 일본에서 이름이 알려진 그 시인 코운 선생님도 비슷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 후보라고 하니까 뭐 굉장한 사람이겠지 그 정도로 생각하고 제대로 시를 읽고 평가하려는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타 소설가들의 작품의 번역 출판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작품도 일본에서 가능되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예배는 인간 시장 그거는 많이 발휘했다고 합니다. 1960년대 말부터는 오무라 마스오 등 일본의 연구자들이 조선문학회를 결성해서 잡지를 만들어서 한국문학 번역을 게재하였습니다. 1974년에 정이권으로 간행된 현대조선문학성은 정후 일본인이 번역한 최초의 한국 현대문학 시리즈였습니다. 1970년대부터 한국문학 시리즈나 그 여러 작가의 단편을 모은 엔솔지가 출판되기 시작했습니다. 판매 규모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산방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에게는 환영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번역자는 제일 한국인, 제일 조선인, 그리고 일본인 연구자 등이었으며 번역의 질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일반 대중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시기는 아마 88 서울 올림픽 전후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두환 대통령이 물러난 뒤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었습니다. 외국인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여러 가지 편리해졌고 거리도 깨끗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올림픽을 보러 가기 위해 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상황을 소개하는 보도가 증가하였고 현대적이고 밝은 서울의 모습이 텔레비전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개인이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여행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전에 한국에 간다고 하면 뭐 아저씨들의 단체가 뭐 기상 파티하러 간다 그런 인상밖에 없었는데 이때부터는 그냥 뭐 보통 사람이 보통 여행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그리고 그 라디오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었고 그 한국어 입문서도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역시 이 시기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으며 뭐 책을 보고 문자를 배우고 그랬습니다. 그 10년경에는 어학연수도 다녀왔습니다. 2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더 확대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영화, K-팝 등이 일본 대중문화 속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 학생들은 제2 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류의 흐름은 문학 분야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1997년에 한국에서 대학원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2001년에 논문을 내고 귀국했습니다. 그때 문학뿐만 아니라 한국에 관한 책은 안 팔린다. 그게 뭐 출판계의 산식이라고 큰 출판사 편집자한테 들었습니다. 한국 문학에 관심을 가진 독자라고 하면 그 민주화 운동 시기를 기억하는 세대, 좀 나이 드신 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젊은 세대는 한국 문학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큰 변화는 2010년대에 찾아왔습니다. 2007년 한국 문학 전문 출판사 구온이라는 작은 출판사가 생겼습니다. 2011년에는 그 새로운 한국의 문학 시리즈를 냈는데 그 첫 번째가 한강의 채식주의자였습니다. 그 김순복 사장, 구원 사장님이 생각한 것은 그 디자인을 좀 세련되게 밝게 하자. 그래서 좀 어두운 이미지를 불식하자. 그런 그렇게 생각해서 좀 예쁘게 나왔습니다. 제가 한국 문학 번역을 시작한 것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이 무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문적인 그 한국 문학 번역가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번역가라고 자칭했는데 뭐 실질적으로는 백수라고 해도 되는 그 정도였는데 뭐 그때부터 뭐 직업이 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2011년에는 계획진흥회가 결성되어 번역자, 편집자, 출판사를 대상으로 한국문학 출판을 참여하고 한국문학 번역원 등의 그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좀 해보시라 그런 것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리고 2015년에는 코네 북 카페 책거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독서회나 작가를 모시고 이벤트 같은 것도 많이 했습니다.
이거 그 존세랑 작가를 모시고 제가 사회를 보고 이벤트를 했는데 그때 뭐 존세랑 작가 아는 독자분들이 많지 않아서 이 정도의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고전 독자가 점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토지의 이야기는 좀 생략하겠습니다만 2015년경에 시작해서 16년에 첫 번째 책이 나오고 2024년에 완간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반민규 카스테라가 일본 번역 대상으로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쾌한 문체가 일본 독자들에게 신선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 무겁고 그런 뭔가 심각하고 그런 게 많았는데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런 인상을 주었습니다. 2018년에는 조남주 82년생 김지영 사이토 마리코상이 번역해서 이거는 아주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사이토상이 그 열성적인 독자를 가지는 유일한 번역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작품을 계기로 한국의 여성 작가들의 페미니즘 소설이 잇따라 소개되었고 젊은 여성 독자가 증가되었습니다. 재은영의 쇼코의 미소의 독서 모임을 제가 아마 사회를 봤는데 젊은 여성분이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상을 말해주는 게 인상에 남았습니다. 그 이전에 독서 모임의 주된 참석자는 비교적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었는데 그때부터 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책의 그 번역 콩쿠르, K북 페스티벌 등의 행사는 이러한 흐름에 바르기를 더했습니다. 서점에 한국 문학 코너가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으니까 그 한국 문학이라는 게 표시가 없으니까 중국 문학을 먼저 잡고 그 뒤에만 한국 문학 책이 조금 있다 그 정도였습니다. 한국 문학은 일본 출판계의 뚜렷한 존재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일 출판사 간의 교류도 활발해졌고 편집자들이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학을 주관한 경험이 없는 출판사 사람도 우리도 한번 좀 한국 문학을 하고 싶어요.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번역 출판 준수에 대해서는 명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제한적인 조사지만 제가 2012년에 조사했을 때는 소설 13종 그리고 였던 게 2018년에는 31종으로 급증했습니다. 에세이가 많이 팔린 게 있어서 그것을 포함해서 생각하면 또 많이 수치는 달라질 것입니다. 일본의 한국 문학이 보급된 이유는 첫째 그 젠더나 가족 격차 사회 같은 주제가 일본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K-팝,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 한국 사회에 대해서 친밀한 감정, 친숙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고 그로 인해 문화적,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번역자의 증가로 번역의 질이 향상된 것도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2020년, 21년, 24년엔
2014년에는 한국 소설이 서점 대상 번역 소설 부문에서 1위에 오르는 등 그 일본군에서 한국 문학이 상을 받는 사례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치유, 그 힐링을 주제로 한 한국 에세이가 여러 차례 베스트셀러가 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2024년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을 때는 그의 작품이 이미 다수 출간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잡지에서도 한국 문학을 적극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고트라는 그 인기 문해지입니다. 한국 문학의 여행을 주요 주제로 한 그 특검별책을 냈습니다. 독서모임이나 개북 페스티벌과 같은 행사를 통해 독자 번역가 출판인 작가가 교류하는 기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의 SF 단체는 긴밀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으며 시인들도 같이 난독회를 가지는 등 교류가 바로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I 덕분에 언어의 장벽이 좀 없어져서 그 한국어를 모르는 일본 사람도 그런 것을 통해서 직접 한국 작가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이 많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문학 번역을 지망하는 사람도 증가하였습니다. 번역원의 아카데미도 있고 그 안에 책거리 번역 스쿨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번역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되었고 번역원의 신인상, 개북진흥회의 번역 콩쿠르, 오사카 한국문화원도 번역 콘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가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하면 되는지 그것을 그 가시적으로 제시한 점이 이러한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번역 출판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 문학의 전모가 그래도 충분히 소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10년대 후반 이후 일부에서는 한국 문학은 페미니즘 그런 이미지가 현존되면서 여성 독자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대 작품 이외의 문학은 놀이 일으키지 않고 있으며 장르적으로도 평향이 있어 다양한 측면이 충분히 알려져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과제로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근현대 문학과 근대 이전의 고전 문학의 체계적인 소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 시리즈나 엔솔리지나 많이 나오기는 했어요. 이거는 2000년대에 해본사가 낸 한국 문학의 근대 문학 시리즈. 그리고 지금은 쇼시칸간보라는 출판사가 한국 문학의 원류라고 그 근대 문학의 시리즈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작가의 대표작 정도는 일본어로 읽을 수 있게 되어도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개북 페스티벌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그 번역되고 출판되는 도서의 종수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고 실제로 사실인데 근데 실제로 많이 팔리고 화제가 된 것은 역시 일부에 불과합니다. 문학 작품의 문학 작품은 작은 출판에서
소량으로 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에서 한국 문학이 얼마나 판매되고 있는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는지 통계도 없습니다. 한국 문학 번역 출판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기초적인 시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은 그 연구자가 많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구자가 없으면 체계적인 소개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한국 문학 연구자가 많아졌다. 한국 문학을 전공할 수 있는 대학이 많아졌다. 그런 소문은 별로 못 들은 것 같습니다. 특히 가치관이 크게 변화하는 시대에 체계적인 소개 방식을 구축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분단 제도가 없어지면 아니면 그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과거의 문학을 봤을 때 그리고 그 생성 AI가 작품을 쓰기 시작할 때 한국 문학의 전문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한국 문학의 번역과 출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독자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읽히는 작품이나 주제에 일정한 편중이 있고 한국 문학의 전체적인 모습이 충분히 전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국의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은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일본 통치 시대 그리고 한국 전쟁, 국사 정권 시절 그때 한국인들의 생활이나 생각에 대한 이해 없이 동시대의 문화만 소비하기만 한다면 언젠가 한일 교류에 다시 균열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앞으로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보다 두터운 이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앞서의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긴 역사를 굉장히 꼼꼼하게 촘촘히 다 얼마나 번역됐는지 누가 읽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지금 짚어주셨는데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지금 동시대 문학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그 정전이나 이런 거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연구자 풀이 좀 형성될 필요가 있다는 거를 강하게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한국 문학이 장기적으로는 오래 지속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평론가나 이런 분들,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도 많이 풀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입문서라든지 비평서라든지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좀 소개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감명 깊은 발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마지막 섹션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발표자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